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격리된 한국인이 식사로 베트남 측에서 준비한 음식 반미가 나오자 빵조가리라는 표현을 해 기분이 나쁘다며 혐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돈독한 사업체계를 구성해가며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아 경기를 펼칠 때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며 마치 우리나라가 승리한 양 기뻐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행보인데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보냈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들, 이번 영상 보시고 계속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예정이었던 모바일 연구 개발 R&D 센터 착공식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불허하고 있어 해외 출장에 차질이 생긴 탓입니다. 이 R&D 센터 건설에는 1억 6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생산지입니다. 연간 모바일 제품 1억 7천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TV와 가전 제품도 대규모 생산 중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 2018년 총 매출은 657억 달러, 약 7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이미 베트남 측과도 많은 일자리 생산을 약속했지만 베트남은 한국발 비행기의 하노이 호치민 공항에 착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것입니다. 착공식 한번 취소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현 상황의 여파로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한시적으로 이전키로 한 가운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OLED 모듈 공장 증설을 추진해온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사 협력사를 포함해 총 700여 명의 직원들을 조만간 베트남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한국에서 들어올 인력 700여 명이 격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14일간 발이 묶일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여기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베트남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현지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사전에 한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2주 격리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모듈을 제조하는 곳은 천안, 중국, 베트남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있는 플렉서블 OLED 모듈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OLED가 갤럭시 S20, 갤럭시 G 플립 등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과 중국 스마트폰 등에 탑재됩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믿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미래를 투자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로 삼성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들이 입국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삼성전자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국내 철강사들도 난감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포스코, 세아제강은 영상회의 등으로 현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까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 가운데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포스코와 세아제강 두 곳입니다. 우선 포스코는 형광을 생산하는 포스코 SS 비나를 베트남 붕따우성 푸미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SS 비나
철근 부문은 매각하고 형강 부문은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SS 비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형강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향 수출 물량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H형강 수출 감소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철강 판매 및 물류상에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0년 중반 공장을 건설한 이후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법인은 영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세아 제강지주도 이번 일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아 제강지주는 베트남 현지에서 세아 스틸비나 베트남 스틸파이트를 통해 연간 37만 톤의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입국 제한 조치가 미국으로 번질 경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영상통화 같은 방법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영상통화, 이메일로만 될 것 같았으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뢰와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긴 시간 큰 비용을 쏟아가며 베트남에 투자해온 우리 기업들이 닥쳤던 개신세로 몰락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벙찌게 만드는 베트남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을 입국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중개하는 일본 기업 일본 M&A 센터가 이번 달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점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 기업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 M&A 지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시설은 호치민시 1구의 오피스 빌딩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 입주했습니다. 일본 M&A 센터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자회사 매각 등에 따른 크로스보더 M&A 안건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 M&A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은 남달랐던 터라 이 시국에 일본과의 협력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은 나라는 베트남이 429만 명으로 2위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여행지 1위는 전년 대비 6배 이상 603% 성장한 베트남입니다. 다낭을 비롯해 나트랑, 뿌꾸옥 등 중소도시들이 각광받으면서 한국인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오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를 택했고 일본과 손을 잡고 가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전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를 박항서 감독님의 노력으로 결승에 올려놓고 우승시켰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베트남을 볼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응원하듯이 기뻐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베트남 정말 실망스럽네요. 기업들 일은 하게 해줘야죠. 아니 공장까지 다 지어놓고 일자리 약속까지 해준 기업들 뒤통수 남아 나겠습니까? 베트남의 지하철도 다 한국에서 깔아주고 있고 축구 우승시켜줘, 생방송으로 실시간 응원까지 해줘. 네, 그래요. 일본이 그렇게 좋아요? 일본이랑 그 M&A 센터로 한번 잘 해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시청자 여러분을 볼 때면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은 페페TV의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이겨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 노력하고 있을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로 봉사 가시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인들입니다. 몸조심히 다녀오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지역 여러분, 힘내세요. 그 밖의 지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요. 이런 상황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일본에서 또 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그것도 한낮에 말이죠. 당시 호텔 흡연장에서 투숙객도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한국인 직원이 발견하곤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은 겁니다. 해당 남성은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 라고 말하거나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일본어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제1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심지어는 욕설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라는 도를 넘어선 발언을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활발해지기 전 너도 나도 일본 여행을 가던 당시에도 호의적인 한국 여행객에게마저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날이 갈수록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열등감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다 못해 망조에 들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일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질투, 열등감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요즘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정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서민들을 한숨쉬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켰던 과도한 정책의 결과로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아버린 여러 사례들, 또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던 일본식 경제체제의 부작용이 사회문화 전반에 무기력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에 더 목을 매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죠. 반면 한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제적, 정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일본의 질투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죠. 이번엔 K-팝을 의식하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감정은 일본의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도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K-팝 뿌리는 일본의 자니스타. 아라시 멤버 마츠모토 주는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팝 세대는 1960년대 자니스가 수행한 기본 작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덧붙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인 K-팝의 인기에 경계나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니 키타자와가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해석되면서 K-팝 팬들에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라시는 이전부터 K-팝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었습니다. 마츠모토 준은 지난 10월 동남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J-팝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과 소리를 듣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즐기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에 대해 입을 열었죠. K-팝은 서양 시장을 의식해서 만든다는 인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K-팝과 음악성이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사쿠라이 쇼도 K-팝에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 J-팝다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장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본인들의 말처럼 J-팝의 장점을 내세워 세계에 도전한다면 그건 비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괘씸한 점은 K-팝이 서양 시장을 의식한다고 비하했으면서 본인들도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Whenever You Call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신곡의 홍보 발표마저 영어로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마저 깨알같이 영어로 적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서양 시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라시의 언행도 언행이지만 아라시 소속사 자니스는 유튜브에 아이돌 공식 영상을 올릴 때 히든 태그로 한국 가수들을 적어놓는 게 적발돼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앱이나 플러그인을 써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확인해보니 실제 자니스 공식 영상엔 BTS, 엑소, 트와이스 등 6개 한국 아이돌 팀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시와 소속사 자니스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앞서 말했듯이 질투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일본 사회는 한국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라시는 K-팝을 잡기 위해 영어 신곡을 내놓으며 미국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미국 음원 차트에서 368이라는 역대급으로 저조한 순위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어떨까요? 발매된 지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빌보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쭉 상위권에 있기에 일본은 한국과 엄청나게 비교당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인 속에서도 일본이 앞으로도 쭉 배합할 정도로 BTS와 더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중 K-스타일이 특히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중 BTS가 입은 옷은 이미 유럽을 접수했고 그 열기는 코로나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패션업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탄탄한 팬덤을 가진 국내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이죠.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 트렌드에 재빠르게 대응해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앤더슨벨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서 드물게 유럽 명품 의류 신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작년 영국 명품 패션 편집숍 네타포르테에서 매입한 뒤로 완판에 가까운 92% 판매율을 기록했고 덕분에 최근 영국 편집숍 팝패치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벨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착용해 특히나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영국 리버티 백화점의 팝업 전시 요청을 받아 아크네 스튜디오, 알렉사청, 더로우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로맨틱 크라운은 아이돌 사복 패션으로 인기를 얻어 3년 전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하루 매출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화제를 모았죠.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이후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덕들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을 컨설팅해주는 스타트업인 왁티가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 중 역대 최대 투자액인 약 225억 원을 유치해 지난해 축구 패션 브랜드 골스튜디오를 런칭했죠. 골스튜디오는 세계 최대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으로부터 글로벌 독점권을 획득하며 일본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내년까지 동남아시아 유통 파트너와 총판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날로 커지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질투하고 비하만 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본인들의 추악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은 차라리 한국 콘텐츠의 힘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제2다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창피를 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뭐라 하던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타시나요? 소프트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